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이 공공미술에 대한 것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이 딜라이트라는 이 미디어 전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 가상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3D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2차 시에서는 이런 공공미술, 이 공공미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마 앞 시간에 잠깐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연미술 하면서 아마 조금은 보여드렸을 건데 이제 이 공공미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것 같아서 요즘 뜨고 있는 이런 공공미술, 미술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에 대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미술은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공공미술은 무엇일까요? 이 공공미술은 이게 퍼블릭 아트라고도 얘기하죠. 이 용어는 1967년에 영국의 미술 행정가의 이 존 월렛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이 책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웰렛은 공공미술을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전시되어 누구나 이런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접할 수 있는 작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이런 특정 공간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 공간에서도 이런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미술은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런 도시 재생을 성공한 사례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소도시 게이츠 헤드라는 이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서 예술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미술 쪽에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이제 도시 그 재생 쪽에서 이제 그래서 행정 지자체에 보면은 이런 도시 재생에 관계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도시 재생 부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북방의 천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1998년에 게이츠 헤드라는 사람이 진입로에 이 안토니 곰니 그래서 이 북방의 천사라는 이런 초대형 그 작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만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난리가 쳤는데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그 한 40만 명이 이른 사람들이 이 소도시로 불러오겠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방에 천사라고 천사가 왔다 해서 이렇게 이거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 사례죠. 성공해서 이 도시가 이 그 조용 이 공공 디자인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구름무늬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 공원에 이렇게 콩 모양으로 조형물이에요. 이렇게 큰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시 카푸어라고 이 구름무늬래요. 매끈한 이 표면에 도시의 이런 전경을 반사하고 도시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시카고에 이렇게. 이 작품 역시 이 셀카 장소로 주목을 받고 시카고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서 가는 곳의 하나의 공공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공공 미술은 이렇게 그 잘 세워지면은 이렇게 그 이슈화가 되고 또 이렇게 관광 그 명소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입니다. 공공 미술에서 지금 성공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공공 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이런 미국의 이런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의 이런 구름무늬고요. 이게 구름무늬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좌쪽에 있는 영국 케이츠 해그의 이 북방의 천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미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공공 미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도심 곳곳에서 독특한 조형물과 이런 설치 미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이 청계천 광장에 거대한 이런 그 소라 모양의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이 너무 이제 크고 이것들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슈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러 많이 오는 관광객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공 미술, 우리나라 이 설치 미술이지만 이 공공 미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동대문 인근에 자리 잡은 이하 벽화마을의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우리 이제 벽화의 이런 것들을 한때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게 3차 시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시장이 한 10년, 15년 전에 이런 그 벽화 마을 거리, 벽화 이거 벽화의 이런 것들을 이슈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경을 오는 그런 공공 미술에 대한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예술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벽화 그림들을 통해서 벽화 마을까지도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하동에 있는 이 동네에 이런 벽화를 그려가지고 이하 벽화 마을로 해서 유명해진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죠. 또 이렇게 그 공공 미술을 이렇게 하트 모양이나 이모티콘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한쪽 거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벽화 식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시카고에 대한 그 그림들, 저기 공공 미술이죠. 그 다음에 이 영국에 있는 것들, 북방의 이런 그 예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아까 이 스프링이라는 그런 것들은 공공 그 미술의 성공 사례지만 이런 흉물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공공 미술이라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이거 공공 미술을 봐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1981년에 뉴욕의 맨하탄의 중심지인 광장을 가로지르는 이런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 광장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이런 예술품이 세워졌던 거죠. 이게 높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3.7m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길이가 37m나 된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37m면 사람이 지금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37m의 크기로 이렇게 그 조형물을 놨었는데 이 조각가가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 막 녹이 쓸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라는 사람이 기울어진 호 그래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하탄 중심지에 이렇게 광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은 많은 이렇게 큽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높이가 이렇게 높이 있고 이렇게 이런 조각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만들었더니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은 누구를 위한 작품이냐 하고 굉장히 그 시민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발이 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광장을 가로막아서 이게 우리는 더 원하지 않는다. 이게 왜 세워졌느냐 하고 굉장히 이거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한 작품인가 하고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탁 트인 광장을 이게 광장은 탁 트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광장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광장에다가 이런 조각 그것도 37m나 되고 3m 3.7이라 그랬죠. 이렇게 높고 이런 것들을 쭉 누니까 미강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이제 불편을 줬던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이제 굉장히 이어졌겠죠. 그랬더니 이 작가 이것들을 설치한 사람은 조각의 수축과 확장은 움직임의 결과라고 이런 작품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들이 아무리 공공미술이 예술이고 작품이어도 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하나의 미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미술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비판에 결국 이렇게 81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청회를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키스 헤링 유명하죠. 그 다음에 필립 그레스라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어, 58명밖에 안 나왔대요. 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울어진 호라는 이 37m의 거대한 이런 조각 작품이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공공미술은 나만의 이런 그 예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나만의 작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방해가 되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예술이 공공성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개인의 주관과 공공이 추구하는 이런 공공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공공성이라는 말할 때 주의할 것은 공동체의 이익이 항상 공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성의 관계를 어디까지 범위를 줘야 되고 이런 공동체의 이익이 항상 이런 공공적인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런 다양한 이런 담합과 독점 그리고 많은 집단 이기주의의 사례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수의 요구도 단순한 개인과 다른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단순히 개인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사회 철학자인 이 하바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조절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라는 거는 함부로 내가 나의 그 개인적인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만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그 장소에 대한 그 공론장 그리고 그 대화와 가정을 통해서 이런 공공 담론을 가지고서 형성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미술의 얘기는 앞에 공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갖는 미술들은 그 이 공공미술을 만들 때는요, 시민들도 많이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술가들은 내 작품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 공공 장소에서 이런 예술 작품이 세워질 때는 이 예술가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작품이 이 공공 그 시민들이 봤을 때 내 작품이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일치시켜서 의견을 조절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미술은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이런 공공 담론들이 교차하는 이런 공론장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공공성을 위한 이런 공공미술은 다수의 요구나 또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개개인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 넣은 데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서로 요구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큰 조각품이 있죠. 엄청난 큰 조각물이 있습니다. 예. 최근 국내에도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무가 웬만한 조각상보다 낫다. 차라리 그런 선보다는 이 그 자연에 있는 그 상태가 낫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공공미술 작품들이 주변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거나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이렇게 흉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들의 작품들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워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질 건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만 울뚝 세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소위 1%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유행하던 이런 공공미술 퍼센트 제도라고 빌린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미술 장식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비용의 1% 이상의 미술 장식을 사용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작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꾀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해외 퍼센트 제도는 이런 공공미술과 기관에 주로 이용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규정하다 보니 주로 민간 건축물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이런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품을 하나의 장식으로 한정하면서 꾸밈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작품에서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구색을 갖추어야 하는 이 건축줄의 분만, 그리고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런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1900 아니 죄송합니다. 2011년에 이런 대한민국 정부는요. 건축물 이 미술작품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부 내용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그간 제도 아래 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이런 공공 미술 작품들이 전체의 질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와 있는데 초기에는 물론 우리나라처럼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로서 공공미술을 봤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서울역에서 이런 어,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이나 이런 자연 환경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슈화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공공미술은 도시계획 속의 미술로 확장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단계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한다면 굉장히 더 좋은 공공미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장르의 이런 공공미술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미술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도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공공미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남구에 지금 이 미미위라는 것들을 하나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쁜 브랜드에서 착한 브랜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 강남구가 굉장히 이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에 이 미미위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공공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이 스타일이란 특정 모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에 붙이는 것인데 전체적인 이 지향 전신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미위라는 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이 스타일의 고유의 방식이라든가 고유의 양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스타일하면 외형을 꾸미거나 나타나는 일에 한정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은 외형적인 꾸밈 외에 그 안에 내재된 스토리, 가치, 독특성 이런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암축된 가치와 정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 또한 이런 자신 소유의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이 낙인에서 유래되지만 그 이후에 미적인 상징 측면에서 발전하고 이제는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는 이 공공 디자인의 이런 안전, 배려, 편의, 품격 이런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지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미미라는 이런 스타일 브랜드를 채택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상징과 정신으로 브랜드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미적인, 전략적인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의 기능적인, 그다음 미적인 거, 미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그 가치 전략으로서의 브랜드,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해서 이 강남구는 이렇게 미미위라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서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물리적인 기능 외에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했고요. 또 이 정수기라는 이 제품 디자인의 개념에서도 이런 코디한다 이런 것들을 창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 같은 개념인데 공공 가치를 구현하자는 이런 공공 공간과 공공 시설의 제작과 설치를 맞춰서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을 부가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공공 디자인을 극대화하고자 이렇게 브랜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남구만의 공공 서비스 스타일을 아이덴티티하는 역할을 해서 이런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가치 향상을 위한 착한 브랜드 그래서 미미위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전략으로 지금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구 스타일의 이 미미의 공동체는 이 공공 서비스 전략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함께하는 이 공공 디자인 스타일의 브랜드를 지향하고요. 상징 조형물로서 이렇게 시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이런 구민, 강남 구민들을 위한 이 공공 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미 스쿨존 안전 서비스는 기존의 학부모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런 자연봉사를 강남구 차원의 동네 혁신 공공 서비스를 체계하고 프로그램화해서 미미위라는 공공 서비스를 결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재활용을 여기다 넣고요. 캔 유리는 노란색.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이렇게 그레이. 그래서 공공 스타일 브랜드의 쓰레기통은 이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분리수거를 강요하기 전에 캔과 유리병과 같은 원형의 재활용 쓰레기를 원형 구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쓰레기통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모형까지 신문지나 종이는 뭐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이런 공공 스타일 브랜드를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 가치를 향상시키자고 하는데 목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쿨존입니다. 스쿨존들도 이렇게 지금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스쿨존들은 대부분 이제 노란색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미 위의 색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미미 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인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안전 볼라도까지도 이 미미의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 확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펜스를 가졌고요. 또 이렇게 키오스크, 이렇게 문구까지. 그래서 즉 이것들은 이 스쿨존은 차량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서도 효과적인 이런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안전 가드와 보행자의 위반 행동을 인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이런 시인성을 높은 형태의 스쿨존 이런 패키지 디자인을 해서 안전사고를 하는 것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인지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강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행정 찾아가는 뭐 유니버설 뭐 디자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미미유라는 강남의 이런 운영하는 차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미미 버스는 이런 공공 서비스의 문화와 소외된 국민들을 찾아가기 위한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